네,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각각 청계광장과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총선 판세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의 마지막 유세지도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유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세지라는 곳에 어떤 상징과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제 기억으로 볼 때 예. 주로 국민의힘 또 과거에 뭐 새누리당이든 주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는 주로 이제 광화문,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세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략을 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그 책임지는 여당 그리고 일하는 여당 그 상징성도 청계광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대통령 심판의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아마 용산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인인지를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많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00일에서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요. 선거를 다루면서 본인의 어떤 잠재력, 장점, 그리고 또 한계까지도 이제 보여준 측면이 있지만 다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유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이제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거나 또는 이 당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선거 후를 생각할 때 유권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잘 정리해서 청계광장에서 호소하는 그런 그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유세 장소를 선정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뭐 고려를 했겠죠. 네.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전략이 보여야 되잖아요, 일정에는. 네. 청계천, 청계광장, 뭐 국민들 입장에서 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늘 해오던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를 모아서 마지막을 가장 대규모 운집을 시켜놓고 그 세 결집을 보여주고 마침표를 찍는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청계광장이 가지는 상징성과 메시지가 국민들이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야당 심판론인데 청계광장 딱 하면 야당 심판이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용산 이러면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용산 이러면 그냥 정권 심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마지막 유세 장소도 제가 볼 때는 야당한테 밀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 심판론 내지는 심판 세력 자격론을 얘기하려면 저 같으면 서울이 좋긴 하지만 서울에 없으면 수원으로 가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세력이 심판 세력으로서 자격이 도대체 있습니까? 이걸 마지막 호소를 하려면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청계광장 이러니까 그냥 그래 뭐 서울이니까 사람 많이 모이고 모으기 좋고 뭐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그냥 생각에 그냥 매몰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뿐이 좀 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출석을 하면서 정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이다. 북한보다 못한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면서 민생을 강조하기도 했고 네. 또 현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전락했다. 꼭 투표에서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좀 재판 대신 경남행을 고민하고 네,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은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전에 그 재판부의 경고도 한번 받은 상황에서 또 안 나오면 재판 자체가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경남 한번 갈까 이런 고민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 전략적이라고 봐요. 지금 선거 와중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 사법 처리가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면은 이게 그 공직선거법을 보시면 후보라는 자격은요 따로 보호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큰 행사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그 행사를 위해서 사법부는 사법 자제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사법부가 우리가 비토 플레이어 중에 대표적인 우리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들이 다 있는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세상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거나 정치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비토 플레이어가 거기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법제도의 불신으로 이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 그동안 선거를 질질 끌고 이런 모습을 보인 부분,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똑같이 잘못하면 그거는 야당의 잘못을 계속 추궁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차라리 이때 사법자제를 딱 좀 더 해주고 야당의 잘못한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거를 전략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로 이렇게 좀 약간 형평에 어긋난 사법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전략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법 그 일정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일정을 하지 않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재판부는요 예. 판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기일을. 예? 본인 개인 일정이 있어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피고 원고와도 일정을 또 조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울산 그 시장 선거 개입, 이게 선거 개입이다 이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건 자제하는 게 맞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만큼 더 중요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가 이거를 조금 2주 늦춘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지금까지도 밀려왔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밀려온 거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니까 여기는 좀 자제를 하겠으나 이 이후에는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잘 먹히겠죠. 예.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마치도 내일이 선거일인데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을 당이나 무슨 그 윤석열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이건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탄압의 그런 쟁점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방 행정을 하면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또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차원으로 평상시 재판할 때 이렇게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안 들 정도의 또 몇 번의 행태가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내일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선거가 급해서 경남에 가고 싶은데 제가 재판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절박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재판 안 가고 경남에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 한 번 가볼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그 재판 일정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원래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얼마나 가벼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것 자체도 사법부가 결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이런 부분이 오히려 유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실을 잘 모르거나 정말 이 말에 있어서 사실관계 내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작년 6월부터인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무역 흑자를 이루고 있고요. 또 무역 적자가 있었다 해갖고 북한보다 못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본인의 말의 신뢰가 상당히 추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 됐든 재판장에 그 재판이 예정돼 있으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선을 눈앞에 두고 여야 대표의 격전지 유세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표심 호소에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제가 과한 얘기 같습니까?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등을 겨냥하면서 범야권 200석 견제론을 펼쳤습니다. 야권이 200석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면할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발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치권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기 감정이 과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저는 약간 그렇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잘못하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계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민주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혼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꺼번에 두 세력을 한 선거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더 허물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게 당연히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질까? 그걸 막고 있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 역시도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본인들이 잘못하는 거 반성하고 성찰하셔야죠. 성찰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꿀 테니 저런 세력으로 하여금 또 더 큰 오류를 범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잘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 딴 사람들은 더 잘못할 거니까 지금 이게 어려워도 이거는 그냥 참고 넘어가.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나 이거 심판하고 걔네들이 잘못할 때 걔네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한 번에 두 세력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해주셨는데 선거 막판에 이러한 강경한 발언들이 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 이전에도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놓고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그래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하는 척했네. 그 표현도 상당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적절한가 고개가 갸우뚱되는 그런 말이고요. 소고기를 먹고 굳이 삼겹살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인식, 특히 사실이 아닌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상당히 그 유권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선대위원장이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대충 그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유권자들은 오늘 하루 남았는데 결국 궁금해하는 게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뼈 때리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지적할 일에 대해서 침묵하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굉장히 곤란하고 사실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굉장히 대략 난감한 과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정성을 담아서 그러면 내가 여당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여당이고 여당 대표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권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하루가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다 보니까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저주의 구판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그걸 우려하는 그 침묵하는 유권자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설득력 있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적어도 여와 야가 어떤 균형을 이루어서 견제와 균형의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가 그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걸 성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돼요. 그럼 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삼겹살을 먹었다고 인증했던 그 식당에 원희룡 후보와 함께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림이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보다 큰 그림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재명보다는 크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면 그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그거는 다른 사람을 대신 가서 하게 하든지 뭐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런 게 뭐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들으면 이재명 당대표 좀 문제 있네 이런 생각 들겠죠. 들겠지만 저거를 요번에 그러면 심판을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줄 것이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혼내줄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종기가 생겼어요. 예? 그럼 종기가 이미 생겨서 굶었어요. 그럼 소염제를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까? 근데 항생제 안 먹고 치료제만 먹고 치료제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낫습니까? 예?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근본 처방을 안 하고 자꾸 빨간 약만 발라서 뭐 이렇게 치료했다라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데 저런 거는 효과는 있겠지만 뭐 치료제 발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서 계속해서 그 상처가 계속 곪아가고 그다음에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것들이 폭발력을 갖게 하는 것, 그 근본적인 처방, 그것을 먼저 하고 저런 것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등으로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 유세였는데요. 서울과 인천의 주요 격전지를 찾아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발언을 두고는 그동안 자제해온 탄핵을 사실상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고속도로 총점을 바꾸고 도주 대사를 임명해서 호주로 보낸 다음 대한민국을 망신시켰습니다. 입틀막 칼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경고장 옐로우 카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그동안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다가 PK 지역이나 강남 등에서는 조금 발언 수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다시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이 말이 탄핵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그 정변이 생기면서 툭 하면은 대통령을 탄핵해갖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또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해가지고선 그 에바 페론에 대해서 그 영화로도 또는 뮤지컬로도 보는데 그 페론 대통령의 그런 파퓰리즘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그냥 추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도 뭐 25만 원 나눠준다는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총선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이 탄핵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슨 대통령이 탄핵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난번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 사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어찌됐든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탄핵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리더가 되려면은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표 하나를 더 얻겠다고 대중들을 흥분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흥분의 어떤 주요한 소재가 바로 이 탄핵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그 나중에 어떤 그 비용은 누가 치르느냐? 국민이 치르는 거거든요. 한국 정치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말을 무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드 카드, 탄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그거보다 한 발을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본인들의 말이 상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무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인들은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신중하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가 지금 나옴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은 또 여권이 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야권도 요 여권 심판, 그 정권 심판이 끝나고 나면 저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야당을 심판하는데 활용이 다시 되면서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될 거예요. 모든 발언들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은 굳이 본인의 감정, 뭐 분노, 뭐 미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사적 감정을 말에다 담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1시간 만에 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는 영상이 이제 올라왔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 측에서는 실무진에서 실수를 한 거다라고 해명은 했는데요. 이 내용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변명이라든지 그걸 풀어 나갈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뭐 고양이가 잘못 눌렀다라든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영상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러면은 일정 정도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 역사를 가지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그 자신들의 잣대에 의해서 사실이든 아니든 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왜곡 과장해갖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특히 현대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자료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물론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지금 그 이화여대 차원에서의 저항도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내지는 정체성을 완전히 지금 흔드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유튜브에 나와서 2012년에 막말을 했던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는 뭐 자기 자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공천한 당대표가 이 영상에 마치 또 동의를 해도 올린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에 완전히 지금 휩쓸려가지고 다른 이슈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여성, 이화여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서 성상납을 주장하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한란 전 총장이 친일 행적을 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친일 행적 일제 말에 했던 거 맞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거는 사실관계와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낭낭클럽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낭클럽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낭낭클럽을 만들고 미국 군인 장성들의 어떤 소사이어티가 형성이 됐는데, 당시에 이대생들이 통역 같은 걸로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전체를 그냥 도매급으로 일반화하고 다 성상납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역사 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환원주의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스스로 말한다? 저는 어떤 점이 두려우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의 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 함의에 대해서 마치 또 그러면은 이대생들이 당시 성상납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인가? 여기까지도 그 논리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데, 어떻게 당대표가 여기에 한마디로 이렇게 숟가락을 얹었다가 슬그머니 내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심각한 이슈입니다. 예, 이게 하루 전날까지도 뭐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게시글이 올라왔던 것을 보고 김준혁 후보를 이제 사실상 옹호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하니까요. 예. 저는 그거를 믿고 싶고요. 국민들께도 뭐 그걸 믿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왜냐하면 편해요. 안 편해. 아니, 그걸 안 믿으면 이제 사실상 그 야당 대표가 뭐 이런 논란에 뛰어든다는 것인데, 그 논란이 사실은 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뭐 돌아가신 분들이든 뭐든 간에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입증 가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화를 하고 마녀 사냥을 하듯이 하면은요, 그 사회가 집단 폭력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뭐 계급을 가지고도 그랬고, 인종을 가지고도 그랬고, 내지는 장애를 가지고도 그랬고, 성별을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걸 우리가 사회 구조적 집단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뭐 했다고 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다 드러난 겁니다. 뭐 본인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남들보다 먼저 본 사실 내지는 먼저 안 것 가지고 이만큼 일반화를 시킨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미국 한번 잠깐 가본 사람이 한 군데 가본 다음에 미국은 전체가 다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프리카 가보고서 아프리카는 다 이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오류는요, 전문가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더군다나 역사를 연구한다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학자로서 얘기했다 그랬는데, 학자는 학술대회를 가서 얘기하거나 논문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무슨 정치적인 토크를 하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공개적인 대중 앞에서 그런 뭔가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굉장히 담고 있는 이런 가벼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김준혁 후보는 공직에 나설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지도부가 총선의 영향, 왜냐하면 이 후보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제명이나 이런 거를 뭐 못하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도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알겠습니다. 뭐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오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야는 구체적으로 판세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여야 선대위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시죠. 2주 전을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점차 지금 현재 나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굉장히 여론조사상으로 여러 지표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그 이후에 분위기가 더 좋아져서 경합 지역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합 지역 내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돼서 경합 열세인 지역이 경합 우세인 지역으로 바뀐 곳이 많다고 지금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 한 차례도 200석 비슷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권에서 200석 이야기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지지층을 투표율로 높이기 위한 그런 여당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애초 목표로 세웠던 151석을 목표로 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한다면 아주 기대치를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순항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 연합뉴스 TV에 출연한 이제 여야 선대위의 이제 분석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추이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야권 200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판세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그 민주당 200석이 아닙니다. 예. 이게 뭐 야권도 범야권 200석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범야권 200석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200석이라는 거가 가지는 의미를 국민들이 잘 알거든요. 그거는 그 민주주의의 그 3부를 두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다 이게 견제와 균형을 위한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사라지는 의석수가 200석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독재라는 걸 또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것들은 절대 그 정서적으로나 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다 용인이 동의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00석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러나 계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연대라는 게 지지층이 결집이 됐습니다. 그 수준이 복원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수준이 복원이 된다면 지난번에 여당, 지금의 여당, 그때는 뭐 아니지만 지금의 여당이 103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3석을 놓고 주요 격전지를 따져보면은 이게 여당으로 다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용산만 봐도 그렇고요. 동작을만 봐도 그렇고, 여기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한다. 그다음 용인 가위도 그렇잖아요. 이런 데를 가져가지 못하는 데서 103석보다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판세가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서 뭐 아무리 격전지가 조금 양문석 후보나 김준영 후보 때문에 뭐 10석, 20석이 엎어진다 하더라도 103석에서 10석, 20석 엎어지면요 110석, 120석이에요. 그러면 야권은 거의 패스트트랙,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수준은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도 30%가 네. 넘었고요. 뭐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세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진짜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지역 내지는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호남이 그 투표율이 높고 또 TK와 대구가 좀 낮고, 근데 그 또 논리도 안 맞는 게 제주도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또 60대 이상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선 정부 심판론에 경도되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 정치판에서 지난 일을 얘기하는 것과 가정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어떤 독주, 독재도 위험하지만 야당 내지는 의회 독재, 독주도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체크앤밸런스라 해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 정부 솔직히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에 보면은 주요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지금 피고인 아니면은 범죄가 있어요. 근데 일종의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방탄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정부 심판론에 편승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 야단치세요. 근데 정부 야단치는 만큼 지금 야당도 잘못한 거 많다 보니까 2조 심판이라고 지금 막 절규하듯 또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권자들도 현명하다면은 야단을 치되 우선 정부 먼저 치고 그다음에 야당 친다?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말고 같이 야단을 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국민 편에서 입법 활동 그리고 정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하도록 그게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영리하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31.28%가 나왔기 때문에 70%에 육박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수로 계산해 보면은 과연 4년 전에 103석이었나? 근데 그보다 더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남은 하루 청계천 유세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내일 밤이면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정말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뭐 어떤 걸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지 결과를 앞두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예요. 근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나마 김준혁, 양문석 후보의 기사가 계속 독자나 시청자한테 먹히고 있거든요. 이 기사가 종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언젠가는 터진다는 얘기예요. 폭발, 그 민심이 폭발한다는 건데 그게 폭발 시점이 선거 투표일 이전에 올 것이냐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정권 심판론이 그걸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그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뚜껑이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이게 그냥 닫고 있으면 압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 밑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뚜껑이 사라졌을 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 메시지로 정말 승부수를 내려고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 당을 끌고 정권을 제가 견제하겠습니다. 여당 내 야당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선언할 것 같아요. 예. 계속 줄기차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뭐 어떤 걸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아, 김양이 대파를 못 이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김준혁, 양문석 이슈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그 물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민생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대파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게 곡해가 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을 계속 야당에서 이제 그 자극하고 있거든요. 경천 동지알 돌출 변수가 안 나온다면 무당층을 포함하여 지금 이대로 그냥 하루가 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 그다음에 여당,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아마 김 평론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호소해보면 어떨까. 제가 항상 2%에 나오면은 그 얘기를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호소까지 들어봤는데요.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정호김 전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판세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